김용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2016년 8월 22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예상은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제안한 대로 제3후보지에다가 사드를 배치하면 성주 사드 반대 투쟁위원회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런 보도만 종이신문에 인쇄돼서 배달됐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제도 그제도 성주군청 앞에 모여 제3후보지는 없다며 사드의 완전 철회를 요구한 군민들은 현재 일부 강경파로 낙인이 박혀 고립됐습니다. 언론의 분석은 지금이야 이렇게 떼쟁이들이 설치고 있는 것 같지만 제3후보지로 결정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강경파에 숨죽였던 성주 주민들 생계 위협에 직면하자 분노가 폭발했다는 보수 언론의 설레발을 위해 말없는 다수가 이때 소환됩니다. 그런데 지역 인터넷 신문은 이 같은 여론 지형으로 왜곡하기 위해 국방부가 물밑에서 공작을 펼친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미 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래서 성주 주민들은 해볼 테면 해봐라, 어떤 편가르기이건 간에 분쇄함으로써 맞대응해주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성주의 오늘부터가 주목됩니다. 출신이 새누리당 일색인 투쟁위원회가 중앙의 논리에 휘말려서 결국 제3후보지를 수용할지 아니면 이간 책동을 분쇄하며 더 선명한 반대 투쟁의 깃발을 들지 말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할 텐데요. 아름다운 재단에서 60일의 건강보험증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당장 월세나 생계비가 급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를 돕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과도한 추징은 생계형 체납자들을 가난을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아픈 사람들에게는 치료가 먼저지요. 가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실 분들 주소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오늘은 된장을 볶아서 밥에 비벼 먹고 싶습니다. 된장 볶을 때 조갯살을 넣으면 더 맛있죠.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된장 볶을 때도 1800-9538.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부 강경파가 사드 배치 제3 후보지를 거부하는 바람에 대다수 성주 주민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는 사드 배치 언론 플레이가 시작됐습니다. 언론은 이제 거악이 돼가고 있습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검사 10명 가운데 8명이 강남 사람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일보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공개 현황을 들여다본 결과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돼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뉴스 커뮤니케이션즈. 이 회사가 일감을 수주하기 위해 만든 제안서에는 민유성 산업은행장, 검찰 고위간부 K씨, 유력 언론지 고위간부 S씨,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력 일간지는 조선일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당 위원장 선거가 문재인 전 대표와 가까운 주류 쪽의 압승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6개 시도당 위원장 선거 결과를 보면 3군데 빼고 전부 주류가, 8개 최고위원 자리도 이변이 없는 한 주류 쪽이 독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터널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터널 내의 안전은 사실상 무방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터널 5곳 가운데 4개 이상은 후속 사고를 막는 차단 장치가 없고 긴급 전화조차 갖추지 않는 것도 수두룩했습니다. 영화 터널이 현실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입니다. 오늘 세계일보 제목입니다. 강경파의 숨죽이었던 성주 주민들, 생계의 위협이 느껴지자 분노 폭발. 누구한테 분노가 폭발했다는 것일까요? 기사의 맥락상, 사드 배치 반대 강경파들입니다. 그들에게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 없는 다수의 성주 주민들의 분노가 말입니다. 조선일보 제목입니다. 성주 사드 제3 후보지 찬성 결정, 투쟁위원회 다 정해놓고 강경파들의 반발에 발표 못해. 이겁니다. 강경파를 고립시키기 위한 보수 언론의 직동이 본격화됐습니다. 사드 반대 투쟁위원회에서 성산포대가 아닌 제3의 부지에 사드를 설치하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결의한 것은 팩트입니다. 대다수 신문은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공식 발표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건 또 사실일까? 잠시 후에 현지 지역 인터넷 신문 또 오마이뉴스 보도로 정리해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성주의 의견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주를 고립시키고 군민들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외부 세력 운운하면서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성주 성산포대가 아닌 다른 곳, 즉 제3의 부지를 언급했습니다. 경상북도지사와 성주가 지역구인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뒷받침했습니다. 성주 군민 갈라치기를 시도한 것인데요. 9월이면 내년도 참외 농사가 시작되는데 지역 경제가 마비돼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키우려고 애쓰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주의 분란을 바라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한편 국방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롯데 골프장을 제3 후보지로 사실상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근처에 김천시가 있습니다. 김천 시민들의 반발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인터넷신문 뉴스미는 예상대로 성주 군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황희종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성주군청 2층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목격됐는데요. 제3의 후보지를 검토해 줄 것은 군수를 통해서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어라. 1, 2, 3번을 넣는 것은 어렵다. 누군가와 투쟁위원회 성명서 내용을 조율하는 장면입니다. 누구와 검토한 것일까? 국방부 기조실장에게 기자가 찾아가서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국방부 기조실장은 부군수실로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직원을 내려보내서 성주군과 함께 성주투쟁위 활동에 개입한 현장이 포착된 것입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투쟁위원회가 제3부지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알려지자 주민들이 항의하고 나섰고 결국 투쟁위원회는 언론 홍보단장이 발표한 내용을 무효로 하고, 그러니까 제3의 부지를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무효로 하고 다시 발표하겠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게 바로 투쟁위원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소식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는 화성골프장을 남의 이름으로 보유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이모 씨. 이모 씨는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 그러니까 수석이 되기 전 비서관으로 있을 당시 우병우 수석 처가에다가 공시지가보다도 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시세도 아니고 공시지가보다도 싼 가격에 팔았던 것입니다. 우병우 수석 처가에서 이모 씨 이름으로 해서 차명 보유하던 것을 자기들이 사들여서 자기들이 갖는 형식을 통해 실명으로 바꾼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민정비서관 때부터 배우자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것입니다. 이 같은 우병우의 부동산 차명 보유는 아무래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그래서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쪽이 화성시 해명 요청에 답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의혹이 끊이지 않는 우병우 민정수석, 자진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청와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따른 의혹 제기를 우병우 죽이기라고 규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권 후반기 대통령과 정권을 흔들어서 식물정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일부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우병우를 몰아가고 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비리 의혹이 있다라면서 검찰에다가 수사를 의뢰했지요. 하지만 청와대는 집권 후반기 식물 정부로 만들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 일부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의 우병우 죽이기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검찰 보고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수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우병우에 대한 수사 착수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하면 됩니다. 뭘 결정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냥 수사하면 되지. 이렇게 검찰이 고심하는 시츄에이션 자체가 참으로 민망하고 역겹습니다. 조선일보와 만난 한 검찰 간부는 검찰 곳곳에 우병우 인맥, 우병우 사단이 깔려있다. 검찰 내부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네, 검찰 고위 간부가 확실하게 밀어주면, 방패막이가 돼주면 수사 열심히 소신껏 할 수 있죠. 그런데 누가 우병우 사단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일선 검사가 열정 패기만 갖고 우병우를 수사한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란 얘기입니다. 다른 검사장 말이 있습니다. 검찰 인사를 틀어준 청와대에서 이것은 우병우 죽이기다 라면서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이 와중에 우병우를 수사하라는 것은 코미디 중에 코미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한겨레 분석 기사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의 정통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진실보다는 물타기를 택했죠.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여직원을 감금한 사건이다. 야당의 여성인권 침해다, 이렇게 규정했었습니다. 대선 당시의 의혹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이때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총장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NLL 포기 논란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기 발언 그딴 거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사초 피해기 논란으로 몰고 갔습니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에는
이번 우병우 논란과 비슷하게 국기문란으로 몰고 갔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을 정권 흔들기로 규정해서 총력 태세에 나선 상태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박 대통령의 사술, 기만책,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 검사장급 이상 고위검사 10명 가운데 8명이 강남 사람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확하게는 고위 간부 98명 중에 81명이 강남에 산다는 것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는 강남에 거주한다. 이런 통설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강남 3구의 주택과 아파트의 시가 또는 전세가는 최소 5억여 원에서 최대 20억 원에 이릅니다. 뉴스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홍보 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실력이 아닌 대표의 인맥으로 일감을 따낸다는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대우조선 해양 비리에 연루되면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뉴스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모 씨. 이 사람은 홍보 일감을 수주하기 위해서 대기업에 제안서를 보내면서 추천인 명부도 함께 보냈는데요. 민유성 산업은행장, 남상태 대우조선 해양 사장 외에 검찰 간부 K, 유력 언론사 간부 S가 이 명부에 있다고 합니다. 유력 언론사 어디일까요? 한국에서 유력 언론사 하면은 조선일보 아니겠습니까?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당 위원장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결과 16군데 중에 13군데를 주류 성향, 즉 친문재인계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8개의 최고위원 자리도 이변이 없는 한 주류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주류의 독식 원인으로는 이번 전당대회부터 온라인 입당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 주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온라인 입당자들 대부분이 친문재인 성향이란 것입니다. 하긴 안철수 전 대표와 김한길 전 대표 같은 틈만 나면 문재인 대표를 흔들던 자들이 단체로 당을 나갈 때 대거 입당한 분들 아닙니까? 광고탑 위에서 고공농성이 시작되면은 광고탑 소유주들은 손해를 입습니다. 광고주들이 광고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광고보다 엉뚱한 것이 주목받기 때문일 겁니다. 이에 따라서 농성자들에게 손해배상을 그동안 청구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중앙우체국 앞 광고탑과 서울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광고탑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기는 모두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인 곳입니다. 광고탑 위에 구조물을 만들어서 사람이 올라갈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서울 중구 금세기 빌딩도 옥상에 외부인 차단을 강화했습니다. 노동자 고공투쟁을 막을 사회적 노력은 없고 출입 금지만 있는 사회입니다. 영화 터널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무너져 내린 터널에 갇힌 한 남자의 생존 분투기를 다룬 영화지요. 세월호가 생각났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영화 터널, 이 영화 속의 재앙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최근 들어서 터널 내에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구조장치인 긴급 전화를 설치하지 않은 터널이 3분의 1 이상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 전문위원은 터널 안전 매뉴얼대로 시설을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면서 인명피해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철성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지요. 그때 경찰 신분을 숨겼습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사고는 당연히 징계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철성 후보자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새로 제기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명피해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의심입니다. 당시 사고 피해 차량은 완전히 부서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성 후보자의 차도 사고 후에 피해차됐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거지요? 예. 그래도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기준으로 전치 4주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면 구속수사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철성 후보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기록의 보존 연한이 25년이다. 검찰청에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병우 한마디면 즉각 대령될 사건 기록 아닐까요? 네, 이철성에 대한 검증 우병우가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찬반 양론을 다룬 서울신문 기사가 주목됩니다. 내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현재 구미시에 국비가 포함된 871억 원이 투여돼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건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돈 많이 들어간다면서 타박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청구한 예산은 8분의 1 수준인 104억입니다. 박정희 기념과 세월호 진상규명, 여러분은 뭐가 더 중헌 거라고 보십니까? 구미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40억으로 계획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예산이었다. 그런데 청와대와 협의를 거치면서 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행사 지원을 위한 공무원 파견까지 계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세월호 특조위에서는 이미 공무원을 다 뺀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구미 YMCA가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서 지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6.8%가 기념사업이 과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필요한데 예산 안 쓰고 엉뚱한데 예산 쓰는 걸로는 세계 챔피언급입니다. 템플스테이 사업 아십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불교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한다 이런 목표로 매년 200억 안팎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한류 사업이 엉뚱하게도 이번에 저출산 고령화 1차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포장됐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CCTV 교체를 위해서 5년 동안 5,549억을 책정한 다음 2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넣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리우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은메달과 동메달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보다 은메달, 동메달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조사 결과가 이러한데 이런 경향성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일반적인 현상인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팀은 미국인 23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똑같이 하나의 성취로 보면서 성공이나 성취가 꼭 1등이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1등만 기억해주는 더러운 세상이라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날씨만 선선해지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경제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무더위가 한창인 이맘때면은 반복되던 비판이지만 날씨에 따라 국민의 불만도 누그러질 수 있다고 높으신 분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20년 가까이 전기요금을 둘러싼 논란의 패턴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가정용 누진제 완화 카드를 처음 꺼내든 것은 17년 전 김대중 정부 시기죠. 1999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년 전인데 국책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당시 정부가 의뢰한 용역 보고서에 2003년까지는 누진제를 완전히 없애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10%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보고서 나와봐야 더위가 사라지면은
늘상 없던 이야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다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열대 저기압, 즉 태풍이 발생해서 일본 동쪽 해상으로 빠지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화돼서 무더위가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열흘 전 예보입니다. 광복절 연휴가 지나면 기온이 예년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다. 광복절 전전날 토요일의 예보였습니다. 이번 주말, 그러니까 지난 8월 20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를 기록한 후 폭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목요일 예보였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내놓은 기상청의 폭염 관련 예보, 양치기 소년이 따로 없습니다. 기상청의 폭염 전망이 잇따라 엇나가면서 더위보다 짜증나는 오보라는 비판 여론이 무성합니다. 역대 가장 더웠다고 하는 1994년보다 더 극성스러운 더위가 전국을 달구고 있는 마당입니다. 국가공인예보의 정확도마저 맥을 못 추는 탓인데요. 기상청 오보에 제일 열받을 분들이 누구일까요? 일반 국민 같지만 속히 더위가 사라져야 누진제 논란도 사그라들 거라 기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아닐까요?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바니몽.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니몽을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노출되기라도 했나요? 그게 아닙니다. 카카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지키기 위해서 국기문란 운운하고 있는데 또다시 본말을 뒤집고 있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본말이 뭐야? 어? 새로 나온 부침개 이름인가? 왜 뒤집어? 아니지요.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다음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병우의 비리는 못 본 채하고 우병우 비리를 비판한 사람만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정원 댓글 비리는 못 본 채하고 최동욱 검찰총장 사생활만 까뒤집어. 씨발 새끼. 야, 고작 댓글 달라고 지시한 거하고 불륜한 거하고 그게 같아? 하지만 카카, 댓글 달라고 한 것은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불법 부정선거를 오늘은 과식하는 거 아니야? 응? 주먹 한 대 더 쳐먹고. 왜 그래? 카카, 국기문란에서 쓰이는 국기문란에서 쓰이는 기는 어떤 기와 같은 한자인지 아십니까? 알지. 국기문란할 때 쓰이는 기. 그 기와 같이 쓰이는 한자 기. 이거잖아. 1번 태극기, 2번 기상청, 3번 기념품, 4번 기독교, 5번 생식기.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마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Ma senti, con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 뉴스의 맥. 오늘도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의 저자인 김글리 여행 작가와 함께 세계 각국 다녀보겠습니다. 자, 김글리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의 맥을 읽어주는 글로벌 리더 김글리입니다. 예.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네, 세계적으로 청년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럽도 예외가 아닌데요. 유럽에 사는 20에서 24세 청년 6명 중 1명꼴로 취업을 하지 않거나 취업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부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을 니트족이라고 하는데요. 니트족? 네네, 그렇습니다. 유럽 연합국에서만 이런 니트족이 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제난이 심각한 남유럽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이탈리아는 3명 중 1명, 그리스는 4명 중 1명, 스페인은 5명 중 1명꼴이 니트족입니다. 아이고야. 네, 엄청나죠? 예. 고용 환경이 악화되고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며 니트족이 증가했는데요. 유럽연합은 니트족이 미래 노동에 큰 영향을 줄 문제로 인식해서 2013년부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예. 2020년까지 약 75조 원에 달하는 돈을 청년 고용 프로그램에 투입하기로 하고 각 회원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 보장 제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프랑스는 2013년부터 니트족을 대상으로 월 5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보장 사업을 해왔습니다. 지원받은 청년 2명 중 1명은 1년 후에도 취업 상태이거나 직업 교육을 받는 등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 프랑스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청년 보장 수당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이게 그 서울시의 청년 수당 정책하고 많이 닮아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유럽연합의 청년 보장 사업에 착안해서 얼마 전에 청년 수당 대책을 내놓았었죠. 예. 하지만 중앙정부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반대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서울시의 사업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활동 보조금도 모두 환수하라고 압박했는데요. 서울시가 이에 반발하면서 결국 이 문제는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예. 한국은 현재 대졸 청년 4명 중 1명이 니트족으로 약 16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볼까요? 네, 비키니 잘 아시나요?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럼 부르키니는 뭔지 아시나요? 부르키니요? 이 뭡니까? 그 비키니의 변종인가요? 네네, 비키니의 변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르키니는 무슬림 여성을 위한 수영복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덮는 전신 수영복인데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아유, 변종이 아니죠. 완전히 다른 다른 종류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부르카의 수영복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르키니 금지를 둘러싸고 유럽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부르키니를 금지했어요? 네네. 프랑스에서 일부 지방 자치단체들이 공공장소에서 종교색을 드러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해변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건데요. 차량 테러로 86명이 숨진 프랑스 니스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현재까지 프랑스에서만 15개가 넘는 도시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르키니를 착용한 무슬림 여성들이 38유로, 우리 돈으로 약 5만 원에 상당한 과태료를 물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무슨 복장을 하고 수영하건 간에 그걸 뭐 벌금을 때리고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이슬람 성직자가 이런 논란을 비판하면서 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해변에서 수녀복 차림으로 물장구를 치고 있는 수녀들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는 프랑스가 시민들의 정치 경제적 요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무슬림 복장에 집착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비꼬았는데요. 예. 수녀복이나 부르키니나 둘 다 온몸을 가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수녀복은 괜찮고 부르키니만 안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찬반이 엇갈립니다. 예. 사실 최근 유럽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부르키니 금지 논란은 커져가는 유럽의 불안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이 나타나면 어라 테러 우범자 이런 네. 걱정이 들기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되겠군요. 네, 불안과 우려가 뒤섞여 있는 거죠. 예. 이거 뭐 저는 글쎄요. 이건 또 다른 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미국 대선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대선을 3개월 앞둔 미국이 때 아닌 러시아 커넥션으로 시끌벅적합니다. 최근 미국 민주당의 전산 시스템이 잇따라 해킹당하는 회개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예. 배후로 러시아가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의 국무장관 시절 불법으로 주고받은 이메일도 러시아가 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러시아 해킹을 부추기는 발언을 해서 빈축을 샀습니다. 그랬죠. 공교롭게도 이 발언 직후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의 러시아 스캔들이 터져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예. 그래서 이 트럼프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이 그만둔 거군요. 이 스캔들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죠. 네,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폴 매너포트가 2012년에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대통령 소속 정당으로부터 우리 돈으로 약 14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예. 이 의혹이 언론에서 불거지자 트럼프가 상당히 불편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폴이 사퇴하고 그 자리에 싸움닭이라고 불리는 강경파인 배넌이 임명되는데요. 예. 앞으로 트럼프의 선거 전략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호적인 언론도 많지 않아 앞으로 넘을 고개가 첩첩산중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죠. 자, 힐러리 측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측은 안정된 기세를 보입니다. 트럼프가 선거인단 538명 중 190명을 확보한 데 반해 힐러리는 과반을 훨씬 넘긴 34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어이구야. 힐러리의 대선 승리가 점쳐지고 있지만 몇몇 경합주가 아직 남아있기에 완전히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두 후보가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가운데 TV 광고도 본격화됐습니다. 예. TV 광고는 미국 대선판의 큰 볼거리로 꼽히는데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해서 쩐의 전쟁으로도 불립니다. 그렇죠. 먼저 포화문을 연 힐러리는 트럼프의 탈세 의혹을 공격하고 나섰고 트럼프는 힐러리가 불법 난민과 이민자를 수용해 국가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서로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자, 이 서로의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셈인데 글쎄요. 힐러리와 트럼프의 이런 싸움의 염증을 느껴서 제3의 후보를 택할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들은 없는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2016년 미국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후보들의 대결 구도로 확정되면서 사실상 제3후보의 파괴력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자유당과 녹색당의 대선 후보가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비록 이들의 득표율이 높진 않겠지만 초접전 경합주인 오하이오, 플로리다 등에선 적지 않은 지지율로도 성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 어느 쪽 후보 표를 더 갉아먹느냐. 이게 이제 변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따라서 이 후보들의 파괴력이 적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이런 제3후보 약진이 민주당, 공화당 후보 중 누구에게 더 유리할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의 김글리 작가와 함께 국제뉴스의 맥 짚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일단 이거 한 잔.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오, 굿이야, 굿.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070-8635-1288 전창걸닷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쉬필로우 아시나요?
성형 또는 피부과 시술한 연약한 얼굴을 지켜주는 베개. 피부가 눌리고 얼굴이 처지며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는, 그래서 노화 방지까지 돕는 건강한 베개입니다. 어깨와 목 결림을 방지하는 이중 높이 구조. 이제부터 전혀 다른 잠자리를 만나보세요. 검색창에 미용베개 바슈필로우를 찾아주세요. 남성용 바슈필로우도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탐라오렌지. 제주도 총각 3인방. 제주 농사꾼의 혼을 담은 인류 딱 하나의 감귤. 탐라오렌지에서 여름철 감귤을 소개합니다. 황금향. 아, 여름에 감귤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네.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탐라오렌지의 황금향. 지금 인터넷에서 탐라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직접 드셔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최고입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10-2827-3917 010-2827-3917 추석 선물로 끝내주는 황금향. 황금향도 주문받고 있다고 봐요.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청담동 슈퍼개미. 이게 네.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고수들만 아는 그런 네이밍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 청담동 슈퍼개미가 뉴스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오늘 이 얘기부터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권에서 지난 주말에 들렸던 소식인데요. 예. 이제 저도 금융권에 출입을 한 지가 꽤 오래돼서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참 신기합니다. 예. 옛날에는 이제 제가 증권을 오래 출입을 해서요. 이제 그쪽 뒷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예, 예. 이게 엄청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런 뒷이야기 같은 뉴스를 봐서 반가워서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청담동 백만장자라는 분이 있으시대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30살이신데 예. 유사투자자문사를 설립해서 회원들한테 장외주식 투자를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피해를 입었다. 이런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접수가 됐고요. 예.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을 조사를 한 다음에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검이 곧 조사를 시작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예. 근데 대충 이제 제 경험상 이 정도 금감원에서 팩트를 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은요, 이러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오래 출입을 하다 보면 슈퍼개미 뭐 이런 분들 소식을 많이 듣게 되는데 대부분 작전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개미들 피 빨아먹고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뭐 여담 삼아서 개인 경험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한 2002년쯤 됐을 때 일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증권을 막 출입을 해서 모든 게 신기하던 시절이었는데 우연히 그 데이 트레이더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일 단타 매매 하시는 분이요. 예, 이분 슈퍼개미 한 분을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분 매매하는 걸 직접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와, 이게 모니터를 한 4대쯤 켜놓고요. 예. 마우스를 계속 클릭 하는데 진짜 스펙타클합니다.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네. 이 주식을 막 사고 파는데 이제 그분들 전문 용어로는 한 틱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주식을 사면 10원 딱 오르면 1,010원이 되거든요. 이거를 한 틱이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틱을 먹기 위해서 정말 눈부신 손기술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과정을 딱 증시에 장이 마치면 몇백만 원을 버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제 이분하고 좀 친해져서 그 소주를 한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농담 삼아서 선생님 저한테도 기술을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 기자, 진정한 고수는 말이야, 남하고 나눠 먹지 않는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저는 참 불멸의 명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이렇게 하면 주식으로 10억 번다 이딴 책들 다 헛소리라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기자가 만약에 그런 비법을 알고 있으면 미쳤다고 책 쓰겠어? 혼자서 다 먹지? 비법을 남한테 알려주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야. 진정한 고수는 나눠 먹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셨냐면
유사투자자문사, 그러니까 불법 투자자문사를 하나 차리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투자자문사라는 게 뭐냐면 남의 돈을 맡아서 굴려주고 수수료 떼먹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그 투자자문사 차렸다고 저한테 기사 한번 써달라고 해서 제가 냉정하게 거절하고 그때 이제 이분도 사기꾼 대열로 들어서는구나. 본인 말이 진정한 고수는 나눠 먹지 않는다고 해놓고 예. 왜 남의 돈을 불려줍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제 자기 실력에 한계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돈 불려준다는 건 이미 사기꾼 대열로 들어선다는 거죠. 예. 지난 주말에 나온 저 뉴스, 그 청담동 백만장자라는 분이요. 예. 이분이 1,000억 원대 재산을 갖고 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국내 몇 대뿐인 고가의 외제차를 갖고 있고요. 예. 뭐 경제계와 연예계를 넘나드는 인맥이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케이블 방송에 되게 많이 출연을 하신대요.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보는 순간에 직감했습니다. 예, 사기꾼이구나, 이 사람도요. 진정한 고수가 케이블 방송에 나와서 비법을 알려줄 리가 없죠. 제가 이제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예. 청담동 백만장자가 사기꾼일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한때 그 증권을 출입할 때 그게 너무 신기해서 뭐 장기 투자, 뭐 가치 투자 이런 거에 미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금융으로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다. 이런 철없는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 오래 있으면서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금융, 그러니까 이제 돈을 굴려서 돈을 버는 행위죠. 예. 저게 근본적으로 과연 정당한가 이런 회의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면 좋고 데이 트레이딩이면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 저렇게 돈 자체를 굴려서 돈을 버는 행위가 근본적으로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업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제 소신은 금융업 자체를 공공화해야 한다고 믿는 쪽입니다. 근데 이게 매우 과격한 사상이어서 이런 얘기 잘못하면은 진짜 이게 뭐 빨갱이냐 뭐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금융이라는 게요. 근본적으로 금융으로 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게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삼모사 고사성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원숭이 주인이 원숭이한테 도토리를 오전에 3개, 오후에 4개 주겠다고 했더니 원숭이들이 막 화를 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전에 4개, 오후에 3개 주겠다고 했더니 원숭이들이 마음에 풀려서 좋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금융적으로만 보면 원숭이는 매우 현명한 행동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숭이라면은요. 오전에 받은 도토리 4개 중에 1개를 은행에 맡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3개, 오후에 4개 받는 것보다 오전에 4개, 오후에 3개 받는 게 무조건 이익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이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왜 도토리를 맡기면 이자를 주느냐. 경제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제조업은 만들어내서 돈을 버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금융에서 이자라는 것은 인내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이 있는데 쓰고 싶은 욕구를 참고 그 돈을 대신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대주는 거죠. 그래서 쓰고 싶은 욕구를 참은 인내에 대한 대가가 투자 수익이고 이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요. 이게 경제학의 가르침이라면 이젠 정말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경제에서요. 월가 투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입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뭘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돈을 쓰고 싶은 욕구를 인내해서 그걸 융통을 해준 대가가 이렇게 크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 경제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25%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금융업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돈이 있는 사람이 쓰고 싶은 욕구를 참고 인내해서 그 대가로 이자를 받아간다? 이런 본질적인 모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 한국 경제에서 금융은 사실상 서민들 등쳐먹는 기능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민들이 그 돈이 정말 필요해서 빌린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동산 시장을 자산 시장으로 왜곡해놨죠 정부가. 예. 그리고 내 집 마련만이 할 길이다라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해놨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바짝 낮춰줍니다. 그리고 부총리가 나와서 빚내서 집 사라 정부가 이런 환경을 조성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1200조 가계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누굴 살리는 길이겠습니까? 예. 토건 건설 회사들 그리고 은행들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다 속아서 집 한 채 마련하겠다고 수억 원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금융상품들이요. 투자자문사라는 곳, 자산운용사라는 곳, 금융사의 IB 계열, 이 복잡한 구조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이 뭔가 이렇게 복잡한 금융상품들이요. 과연
돈을 적재적소에 융통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서민들에게 돈을 뺏어가는 구조겠습니까? 아이, 당연히 후자죠. 후자. 예, 그런데 민중들은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GDP의 25%나 됩니다. 어이구, 세상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데이트레이더 분이요. 또 뭐 청담동 백만장자라는 분이요. 이런 사기꾼들이 등장하는 게요. 개인 투자자로 보면 슈퍼겜이고 사기꾼이라고 하지만 이게 공식화된 곳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자산운용사, 과연 다를까요? 저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펀드에 한번 가입을 해보십시오. 주가가 올라서 내 재산이 불어나면 기분은 좋죠. 그런데 수수료를 떼갑니다. 예. 근데 주가가 떨어져서 내 재산이 줄면은요. 그래도 수수료를 떼갑니다. 이게 무슨 구조냐는 겁니다. 항상 수수료는 떼가는 구조인 거예요. 더 황당한 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펀드에 가입을 하면은요. 대략 한 1년에 수수료를 1.5에서 한 2% 정도 떼갑니다. 그런데 그 1.5% 수수료 중에 대부분을 누가 가져갈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굴리는 사람이 그 수수료를 가져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죠? 아닙니다. 예. 그 돈을 굴리는 회사가, 그 펀드 매니저가 소속되는 회사가 자산운용사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곳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비중이 수수료를 100이라고 하면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은 누가 가져가느냐면요. 은행이 가져갑니다.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 회사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이제 펀드를 국민은행 창구에서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은행이 펀드를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신용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런 곳에서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자산운용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30%밖에 안 되고 우리가 낸 수수료의 70%는 국민은행이 가져갑니다. 국민은행이 한 게 뭐 있는데요? 그냥 창구에 앉아서 펀드 판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꼬박꼬박 내가 낸 수수료의 70%를 국민은행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금융이라는 것이요. 돈이 있는 사람이 쓰고 싶은 욕구를 참아서 돈이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 융통해주는 대가라면 이거야말로 매우 공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공적인 영역을 왜 금융투기자본이 맡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돈이 남는 곳에서 돈을 모아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혹은 돈이 필요한 기업에게 아주 싼 이자로 융통을 해주면 가장 이상적인 금융이 되는 겁니다. 국가가 하면 되는 겁니다. 개미들 등쳐먹는 금융이 아니라 정말 돈이 필요한 곳으로 돌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사실 뭐 이 주장이 너무 과격해서요. 저도 이제 그냥 머릿속에서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런 주장하면 대번에 빨갱이라고 몰리거든요. 그런데 뭐 아무튼 저는 청담동 백만장자, 예, 개미들 등골 빼먹는 금융회사들, 대놓고 사기치는 금융회사들 이런 거 보면서 저는 다시금 제 과격한 생각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자기 확신을 다시 얻었습니다. 금융의 공공화인 겁니다. 금융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저는 어쩌면 자본주의가 나오는 수많은 폐해들을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월요일부터 이런 과격한 주장을 청취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아니, 그런 나라가 없습니까? 실제로는 없죠. 금융의 공공화를 이뤄낸 나라는 아무 곳에도 없을 겁니다. 예. 흥행가도를 달리는 국내 블록버스터 영화 부산행 1000만이 넘어갔죠. 네. 여기서 이 주인공 공유 씨가 맡은 역할이 이제 서구라는 인물인데 펀드 매니저가 직업이에요. 예. 그때 이제 펀드 매니저가 개미 핥기, 개미들 피 빨아먹는 그렇죠. 예, 개미 핥기 이렇게 묘사가 되기도 했는데 예. 동의합니다, 저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누가 돈을 불려서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면은 잃은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일단 알면서 금융의 공공화도 한번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월요 경제학 공부 항상 마련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불세출의 사상가 중에 한 명인 슬라보의 지적에 난민은 옳지도 틀리지도 않다라는 난민학, 오늘 이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봤죠. 월요일에는 이제 주말에 경제 뉴스가 많지 않으니까요. 예. 경제학이나 경영학에 대해서 좀 가볍게 살펴보는
공부를 좀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지난주에는 제가 그 행동경제학계의 레전드, 데니얼 카너먼 행동경제학 말씀드렸고요. 예.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진짜 그 불세출의 사상가, 제가 가끔 이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동유럽의 기적, 경제 철학계의 슈퍼스타, 뭐 이런 별칭을 가진 슬라보의 지젝의 난민 경제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젝은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그 라깡의 정신분석학, 그리고 헤겔의 철학, 마르크스 경제비판 이론 이런 걸 이제 다 접목해서 그야말로 지금으로 따지면은 경제 철학계 쪽에서는 당연히 진보지성인 쪽에서는 원톱으로 꼽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워낙 사상이 방대해서 뭐 다 소개를 해드리긴 어렵고요. 난민 경제학에 대해서만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보통 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좌파는 난민을 수용하자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보수 우파는 난민들을 몰아내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지젝의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난민을 수용하는 것도 거부하는 것도 모두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문제 제기인 겁니다. 근데 지젝이 이렇게 주장하라는 근본 원인이 뭐냐면요. 난민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본질이 뭔가에 가려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민이 왜 발생하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글로벌 자본주의다. 이게 지젝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본주의가 인류의 자급자족의 토대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젝의 주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유럽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대규모 난민과 이슬람 테러리즘은 유럽을 전후 최대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순수한 연민과 동정만으로 이를 극복할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즉 이슬람 테러리즘과 마찬가지로 난민의 물결은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한 징후라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의 기본 바탕은 계급투쟁이다.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정부는 기득권 집단에만 봉사하는 마당에 사회가 분열하며 극단적 인간이 되거나 더 낮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려는 현상은 놀라운 일일까? 따라서 민주주의, 자유, 평등의 가치에 대한 서구인들의 주장은 아무리 그 가치가 바람직하게 존재할지라도 입에 발린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서구 사회의 진정 위협이 되는 것은 난민의 유입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주의의 역학관계에 기인하며 이는 전 지구적 근본주의의 출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조금 쉽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사례로요. 우리가 보통 난민이라고 하면 그 전쟁으로 황폐해진, 그래서 고향을 피해서 도망쳤다,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조국을 떠났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젝은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난민의 본질은 조국의 전쟁 이런 게 아니라요. 인간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인간의 꿈 자체가 난민을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한 필리핀 노동자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불법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난민이냐? 그러니까 법적 지위로 보면 난민인데 사실은 난민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필리핀이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 사람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한국에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만약에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고 한국 국민이 되면 행복할까? 지젝이 묻는 건 그겁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사실은. 한국에서도 똑같이 개, 돼지 취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행복해질 거라는 환상은 사실은 우리 상식으로 봐도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안 행복한데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처럼 살면 행복해질 거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행복을 상대적인 걸로 봐도요. 필리핀 난민들은 한국에 오면 행복하지 않다고 봐야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지젝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난민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국가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 새로운 꿈을 찾아서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난민들은 처음에는 이탈리아로 가는데요. 거기서 여전히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으로 가죠. 영국으로 가서도 여전히 불행합니다. 그래서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거기서도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젝은 이건 유토피아의 역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 어차피 온 세계는 자본주의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난민들은 아무리 유토피아를 찾아가봐야 소용없다. 이게 이제 지젝의 이야기인 겁니다. 필리핀 노동자도요. 처음에는 중국으로 입국을 하죠.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옵니다. 여기서도 역시 개돼지 취급받죠.
그래도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도 하나도 안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젝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난민은 자신의 꿈을 스스로 검열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난민들이요. 현실에서 꿈을 쫓는 대신에 현실을 바꾸는 데 집중하라. 이게 이제 지젝의 이야기인 겁니다. 예. 제가 그 리세팅 코리아 강연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성벽 밖에서, 나만 우리 가족만 성벽 안으로 들여다보내주세요 하는 경우가요. 결국은 한심한 짓이 될 거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게 성 안에 있는 자본가들이 이제 성 밖으로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면서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제 이 이야기가 사실은 지젝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생각을 해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내 가족만 뭔가 더 나은 세상을 찾아서 떠나는 그 여정은 쓸데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지젝의 말대로 글로벌 자본주의의 지배자들은 절대로 어디에 가서도 노동자, 농민들에게 유토피아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무리 더 나은 세상을 찾아 떠나려고 해도 성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젝은 난민은 꿈을 스스로 검열하고 통제하라. 그리고 꿈을 쫓는 대신에 현실을 바꾸는 데 집중하라. 바로 네 난민 당신이 서 있는 그 장소에서 싸워라. 이게 이제 지젝의 조언인 겁니다.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지젝의 말로 이제 이 경제학 공부의 끝을 맺겠습니다. 지젝은 전 세계적인 노동자 연대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구닥다리 말로 표현을 하면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자, 뭐 이게 이제 지젝 사상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근데 지젝은 이 사상을 보고 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야, 지젝,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네가 환상 속에서 빠져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지젝을 비판하거든요. 그때 지젝이 반론을 하는 말이 이겁니다. 세계적 연대가 꿈 같은 소리라고? 좋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환상일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글로벌 자본주의와 맞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그냥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고 인정하고 굴복하자고? 그건 더 안 되는 일이잖아.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제로 패배할 것이고 패배해야 마땅할 것이야. 뭐라도 하자는 겁니다. 연대를 위해서 뭐라도 우리가 있는 현실 속에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뭐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연대하고 싸우자는 겁니다. 저 역시 지젝의 이 주장에 완전히 공감합니다. 글로벌 자본주의입니다. 전 세계가 자본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고요. 도망 다녀봐야 우리에게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연대해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것만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인 거죠. 월요일을 맞아서 경제학 공부로 동유럽의 기적, 불세출의 사상가라고 불리는 슬라보의 지젝의 난민 경제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탈북자도 난민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탈북자 세터민들을 볼 때요, 한국에 오셔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한국이 그분들의 보기에는 유토피아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한국에 와서도 유토피아는 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젝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북한이 지옥이라면 그 지옥을 답하기 위해서 싸웠어야 했던 거고요. 지금 우리 한국에 사는 민중들도 한국이 헬조선이라면 우리가 이민 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헬조선에서 맞서 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이야기인 거죠. 며칠 전에 탈북자, 북한에서는 의사였던 분이 이곳에 오셔서 유리창을 닦다가 그 이야기 소식 들었습니다. 추락사하신 그래요. 참 그게 참 우리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 어버이 연합 이런 데서 돈 준다고 가가지고 관제 데모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거기 가실 게 아니었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이연배 기자님 월요일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덥다 더워. 미칠 듯한 폭염에 열대야. 게다가 폭염보다 더 열받게 만드는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살아 계신 거죠? 이럴 때 시원한 바다로 계곡으로 떠나서 얼음장 같은 물에 수박 동동 띄워서 먹어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부글부글 끓는 속을 달래주는 통쾌한 민중의 소리와 함께 하셔야죠. 오늘도 민중의 소리는 여러분의 후원 전화를 기다립니다.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싸지는 안 돼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공화국 논평. 정의연회는 좋아하지만 청문회는 싫어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박근혜 정부의 비위와 부조리, 특히 청와대 사별관 회의에 대해 회뜨겠다는 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최측근 최경환 안종범을 공격해서 박근혜 동지 자신을 치겠다는 야욕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이들 대통령 측근들이 산업은행장도 아니면서 부실기업 대우조선 해양 등에 4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몰아줘 부실을 초래했다며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세금을 잡아먹은 장본인이라고 야당은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최경환, 안종범 등은 대우조선 해양 노동자와 그 가족을 길거리로 내몰 수 없다는 노동자의 권리와 천부인권을 존중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서 이들을 비난하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이며, 나아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나아가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두 사람 대신에 현직인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청문회에 불러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청문회를 열자고 하고 있다. 물론 당시 상황을 알지조차 못하는 현직 부총리에게 들을 수 있는 답변은 제가 당시에는 부총리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일 뿐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 말고 다음에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당시에 직함을 가졌던, 즉 전직 관료를 그때 가서 부르면 된다. 특히 정권이 교체돼 야당이 집권당이 됐을 때 그때 가서 부르면 된다. 그러나 현재 시퍼렇게 살아있는 박동지에게 청문회 안 하면 추경 안 해주겠다며 이딴 식으로 안달이 걸기를 시도할 경우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위,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청문회 노래를 부르는 야당 지도부는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인천 상륙작전 영화관에서 메가더 장군만큼 환호와 박수를 받은 박동지에 대해 질투심을 느껴 청문회로 타격을 입히려 했다며 이 말을 땅에 찢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정 발목잡기 청문회를 개최해 야당 지도부를 대거 출석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네, 오늘의 칼럼은 경향신문에 실린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대통령의 국기문란이란 제목의 칼럼으로 선정했습니다.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이 말은 통치하는 사람은 군림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우리 헌법처럼 통치하는 정부의 권력은 군림하는 국민의 권위를 넘보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건국절 논란은 과거 나치 정권에 종사했던 카를 슈미트만큼이나 이 말에 반발하게 된다. 국가 사회주의를 지지했던 슈미트는 권위와 통치를 구분하는 서구의 정치적 전통을 비판하며 총통의 지도력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자 했다. 총통, 바로 히틀러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일개 민정수석에 관한 문제까지 국기문란을 거론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그것은 우병우 구하기의 일환인 동시에 절대 권위에 흠집나는 것에 대한 권력자의 짜증내기에 다름 아니다. 최고의 권위는 무결점에 완전 채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건 역으로 사소한 흠결만으로도 그것이 무너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초월적 권위가 가지는 본질적 한계다. 우리 헌법은 일관되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규정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는 여태까지 그 의미를 상하이 임시정부가 터잡았던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는 규정에서 추출해왔다. 하지만 건국절을 꺼내며 국기문란을 외치는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이 같은 대한민국의 기본 토대가 송두리째 빠져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라지만 우리 헌법은 이렇게 혼이 사라지고 형, 즉 모양조차도 망그러져 권력만이 난무하는 국기문란의 헌법이 돼간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네, 저녁에 김용민 브리핑 2부가 업데이트됩니다. 많은 다운로드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